프로축구 클럽이 선수를 한 명 데려오기 위해 1,700억 원을 쓴다면 그 돈은 정확히 어디로 흘러갈까요? 오늘은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 이적만 봐도 이미 저 수백억 원이 오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요즘 유럽 빅클럽들은 1,000억 원이 넘는 금액도 당연하게 씁니다. 예를 들어 유럽 클럽이 한 선수를 약 1억 유로, 대략 1,700억 원에 산다고 해보면 뉴스에는 단 하나의 숫자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클럽 A가 클럽 B 1,700억 송금하고 끝. 마치 한 번에 계좌 이체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현실의 이적료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적료는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계약 직후에 내는 계약금 성격의 성금, 몇 년에 걸쳐 나눠내는 분할금, 그리고 일정 목표를 달성했을 때 추가로 주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조건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리그 출전 경기 수를 채우면 골이나 도움 숫자에 따라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 돈이 더 붙습니다. 최근에는 플로리안 비르츠 같은 선수에게 보장만 수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쓰고 옵션까지 모두 달성되면 2천억 원을 훌쩍 넘기는 계약도 등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돈이 당장 내일 바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클럽은 이적료를 마치 주택담보대출처럼 여러 해에 걸쳐 나눠냅니다. 5년 계약이라면 이적료도 5년에 나눠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선수 등록권이라는 자산이 조금씩 감가상각됩니다. 이렇게 나눠내면 한 해에 나가는 실제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선수의 폼이 떨어지거나 부상을 당하면 아직 갚지 않은 이적료가 리스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1,700억 원 중 가장 큰 몫은 누가 가져갈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선수를 내보낸 원 소속 클럽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하지만 그 클럽도 돈을 그대로 쌓아두지 않습니다. 기존 선수단 연봉을 지불하고 구장 개보수나 훈련장 투자에 쓰고 때때로 예전 적자를 메우는 데도 활용합니다. 한국 팬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서 잉글랜드로 갈 때 아시아 선수에게 이렇게 큰 돈을 쓰네 라고 놀랐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금액도 이미 시장 평균에 가까워졌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옮길 때도 바이아웃만으로 수백억 원이 지불됐습니다. 수비수에게 그렇게 큰 돈을 쓰는 시대라는 점이 현대 축구 자본의 규모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이적료가 클럽과 클럽 사이에서만 움직이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에이전트와 중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에이전트의 기본 역할은 선수의 이해관계를 대신 챙기는 것입니다. 연봉과 보너스를 협상하고 이미지 사용권과 초상권을 조율합니다. 또 새 도시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집을 구하고 학교를 알아보고 언어와 문화 적응을 돕는 일까지 실무를 살뜰히 챙겨주기도 합니다. 대신 그 대가로 에이전트는 선수 계약서에 적힌 금액의 일정 비율을 몇 년 동안 꾸준히 가져갑니다. 이 비율이 바로 커미션입니다. 어떤 대형 이적에서는 에이전트 한 명이 혼자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물급 에이전트는 스타 선수 못지않은 파워를 가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적을 도와준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중개인과 브로커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클럽과 클럽을 이어주는 연결자들입니다. 한 건의 이적 뒤에는 선수 측 에이전트 구단을 대리하는 별도의 에이전트, 심지어 양쪽을 동시에 대표하는 사람까지 여러 명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계약서를 주고받습니다. 이적 계약서, 연봉 계약서, 이미지 사용 계약서, 보너스 조항까지. 실수 한 번이면 이적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서류 한 장, 서명이 빠져서 이적이 무효 처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 직전에 벌어지는 진짜 드라마가 이런 장면들입니다. 물론 이런 수수료가 너무 커지자 국제축구연맹과 각국 협회는 에이전트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선수 보호와 투명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과거로 시계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선수가 한 번 이적할 때마다 돈을 버는 사람은 현재의 두 클럽만이 아닙니다. 선수를 길러낸 옛 클럽들도 뒤에서 조용히 지분을 챙깁니다. 첫 번째 장치는 바로 새로운 조항입니다. 작은 클럽이 어린 선수를 팔 때 나중에 다시 팔리면 판매 금액의 몇 %를 달라 라고 적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유망주를 10억 원에 팔면서 다음 이적 때 수수료 10%를 넣어두면 몇 년 뒤 그 선수가 1,000억 원에 팔릴 때 100억 원이 예전 클럽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잉글랜드의 한 클럽은 10대 미드필더를 비싼 값에 팔았고 그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자 세론 조항 덕분에 수십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장치는 연대 기여금이라는 제도입니다. 국제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전체 이적료의 일정 비율을 어릴 때 그 선수를 가르친 클럽들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대략 12세에서 23세까지 선수를 키운 유소년 클럽들이 이 금액을 나누어 갔습니다. 작은 동네 클럽에게는 수억 원만 들어와도 구장 잔디를 갈고 코치를 더 뽑을 수 있습니다. 즉 대형 이적 한 번이 과거의 작은 팀들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는 셈입니다. 이것이 이적 시장에 조금은 따뜻한 면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또 다른 방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3자 소유권입니다. 투자자들이 선수의 경제적 권리를 지분처럼 사들여서 이적할 때마다 수익을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클럽이 아닌 투자펀드가 선수 몸값의 일부를 갖고 있다 보니 누가 진짜 결정을 내리는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수의 커리어가 축구 논리가 아니라 투자 수익률로 결정되는 상황이 생기자 국제축구연맹은 결국 이 방식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선수 본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적료 1,700억 원 자체는 선수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수는 다른 경로로 엄청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우선 새 클럽과의 계약에서 입단 보너스를 받습니다. 스타 선수라면 이 입단 보너스만으로도 수십억 원이 오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 연봉이 더해집니다. 경기 출전 수, 골과 도움, 우승 커리어에 따라 연봉은 계속 오르고 각종 성과 보너스가 따라 붙습니다. 또 일정 기간 팀에 남으면 로열티 보너스라고 해서 충성 보상 성격의 돈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수입에는 나라별로 40에서 50%에 이르는 세금이 붙습니다. 일부 슈퍼스타는 돈만이 아니라 특별한 조건도 요구합니다. 집과 운전기사 지원부터 가족 비행기 티켓, 프리미엄 차량 제공까지 온갖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어떤 선수는 일주일에 이틀은 파티를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조항을 넣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주여행 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적힌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적이 단순히 구단 간 거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장르가 되었습니다. 메시나 호날두 같은 슈퍼스타가 팀을 옮길 때마다 클럽 발표 영상이 SNS를 뒤흔듭니다. 지금은 손흥민 선수의 거취만으로도 세계적인 뉴스가 됩니다. 이적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와 크리에이터들도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브리치오 로마노 같은 전문 기자는 이적 이야기만으로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팬들은 오프 시즌에도 루머와 이적설을 소비합니다. 커뮤니티와 데이터 사이트에서 선수 가치와 이적 가능성을 하루 종일 토론합니다. 이 모든 흐름 뒤에는 중대한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1995년에 나온 보스만 판결입니다. 이 판결 이후 계약이 끝난 선수는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으로 다른 팀으로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유럽 리그에서 EU 국적 선수에 대한 외국인 쿼터를 크게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단은 선수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재계약하거나 매각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그 결과 시장 전체의 돈이 계약과 이적으로 더 많이 몰리게 되었고 스타 선수들의 몸값과 연봉은 점점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700억 원짜리 이적은 선수 한 명만 움직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클럽과 에이전트, 옛 유소년 팀과 세무당국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선수의 이적을 볼 때 이제는 단순히 비싸게 샀다, 싸게 팔았다가 아니라 그 뒤에서 돈이 어떻게 나뉘고 누가 어떤 위험을 떠안는지도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이라이트와 골장면 뒤에는 언제나 엄청난 숫자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축구는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현대자본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됩니다.